방금 전에 제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자식 셋 다 의사, 변호사로 키웠는데 명절에도 안 와. 아프다고 연락해도 바쁘다고 해.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40년 전 처자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를 기억해요. 그때 제가 뭘 생각했는지 아세요? 이 아이가 나중에 나를 챙겨줄 거야. 내가 늙으면 이 아이가 내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야. 그렇게 믿고 평생을 살았어요. 제 꿈은 포기하고 취미는 뒤로 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이면서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좋은 대학 보내려고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 싸고 학원비 마련하려고 투잡 뛰고 결혼 자금 만들어주려고 적금 깨고 그때 제 마음속에는 항상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엔 달라질 거야. 내가 늙으면 이 아이들이 나를 모실 거야. 그런데 말이에요. 며칠 전 동네 카페에서 제 또래 어르신 한 분이 조용히 하신 말이 아직도 머릿속을 맴돌아요. 늙으면 자식도 남이야.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덜덜 떨렸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신 말이 혹시 진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내가 이렇게 희생해서 키운 자식이 날 버릴 리 없어. 우리 애는 달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집은 다를 거라고, 우리 애들은 효자효녀라고, 나는 부모 노릇을 잘했으니까 다를 거라고.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는 건 좀 다른 이야기예요. 이건 자식들을 원망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지난 2년 동안 제가 겪은 일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깨달음을요. 만약 여러분이 50대 이상이시고 자식들한테 거는 기대가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됩니다. 저는 평생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정담을 나누고 제가 아플 때는 아이들이 병원에 동행해주고 외로울 때 언제든 연락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꿈꿨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사실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우리 동네에 살던 김할아버지는 아들 셋이 번갈아 가며 모셨어요. 한 달씩 돌아가면서 각자 집에서 지내시고 병원에 갈 때도 항상 누군가 함께 갔죠. 할아버지 생신이나 기일 때는 온 가족이 모여서 정말 화목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나중에 저렇게 해줄 거야 라고 당연히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아이들을 키웠던 것 같아요. 제가 부모님께 효도했듯이 아이들도 저에게 효도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제 어머니도 그런 분이셨어요. 평생을 자식들 위해 희생하시면서도 나중에 너희들이 나를 모실 거 아니냐라고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실제로 어머니가 편찮으셨을 때 저희 형제들이 번갈아 가며 병원에 모시고 가고 간병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저도 자연스럽게 그런 미래를 그렸던 거예요. 아이들이 성공해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그러면서도 부모인 저희를 잘 챙겨주는 그런 완벽한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고 살았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가요? 아이들은 각자의 가정과 일로 너무 바쁘더라고요. 연락은 점점 뜸해지고 만남도 줄어들었습니다. 명절에도 모이기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더라고요. 큰아들은 결혼해서 아내와 두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요. 회사 일도 바쁘고 아이들 학원비며 생활비며 만만치 않은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거든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맞벌이를 해도 생활이 빠듯하더라고요. 집값은 계속 오르고 아이들 교육비는 천정부지고 거기에 노후 준비까지 해야 하니까 정말 여유가 없어 보여요. 둘째 아들은 아직 결혼 전이지만 자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준비하느라 바빠요. 스펙 쌓기, 자격증 취득, 영어 공부. 요즘 젊은이들은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자기 개발에 투자해야 할 시간과 돈이 많더라고요. 그런 아들에게 아빠도 좀 신경 써달라고 말하기가 미안해져요. 딸은 시집 가서 시부모님까지 챙겨야 하는 상황이에요. 친정 부모와 시부모 양쪽 다 신경 써야 하는데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한계가 있잖아요. 딸도 나름대로 저희를 챙기려고 노력하는 걸 보는데 시댁 눈치도 봐야 하고 자기 아이들도 키워야 하니까 정말 힘들어 보여요. 제가 가끔 허리가 아프다거나 어디가 불편하다고 하면 물론 걱정은 해줘요. 병원에 가보셨어요? 약은 드시고 계세요? 하면서 관심은 보이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병원에 함께 가거나 장기간 돌봄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각자의 가정과 일이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정말 서운했어요.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아팠던 때를 생각하면 더 그랬어요. 몸살이 나도 아이들 밥 차려주고 열이 나도 아이들 학교 준비물 챙겨주고. 그런데 지금은 역할이 바뀌었는데 아이들은 저만큼 챙겨주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 역시 젊었을 때 그랬거든요. 아이들 키우느라 바쁠 때 부모님께 자주 안부를 묻지 못했던 기억이 나요.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뵙는 일을 미루곤 했었죠.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할 일이 많으니까요. 이런 변화를 경험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즘 시대의 정상적인 가족 모습이라는 것을요. 저희 세대는 효도가 최고 가치였잖아요. 대가족이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하고 부모 봉양은 자식의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을 위한 희생은 숭고한 것이라고 여겼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그리고 저희 형제들이 모두 한 집에서 살았어요. 자연스럽게 어르신을 모시는 법을 배웠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죠.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는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우선으로 생각하더라고요. 핵가족 중심의 독립적인 생활을 추구하고 부모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해요. 자신의 가정이 1순위라고 생각하고요.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시대가 바뀐 거죠. 사회 구조도 바뀌고 경제 환경도 바뀌고 생활 패턴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농업사회여서 대가족이 함께 살면서 일손을 나누는 것이 효율적이었지만 지금은 산업화된 사회에서 개인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더 중요하거든요. 큰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아빠가 아프면 돌봐주겠지 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었더니 아들이 진지하게 답하더라고요. 아빠,
물론 도와드리겠지만 저도 제 가족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아빠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들 말이 틀리지 않더군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아들에게는 아내와 자녀들이 1순위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요. 생각해보니 저도 젊었을 때 그랬어요. 결혼 초기에는 아내와의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아이들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갔어요. 부모님께도 예전만큼 자주 안부를 묻지 못했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었죠. 며느리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차이를 많이 느꼈습니다. 제 어머니 세대만 해도 며느리는 시부모를 친부모처럼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요즘 며느리들은 시부모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서로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처음에는 이런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우리 때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자신만의 일과 꿈이 있고 친정 부모님도 돌봐야 하고 자신의 아이들도 키워야 하거든요. 거기에 시부모까지 완벽하게 모시기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일 수 있어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대부분 직장을 다녀요.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렵거든요. 아침에 출근 준비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아이들 돌보고 집안일하고 정말 바쁜 일상을 보내요. 거기에 시댁 일까지 완벽하게 챙기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친정 부모와 시부모를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는 인식도 강해졌어요. 예전에는 시부모가 우선이었지만 지금은 친정 부모님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명절 때도 양쪽 집을 번갈아 가면서 가거나 각자 집에서 따로 보내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처음엔 많이 서운했어요. 평생 너희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키운 보람이 없네. 결혼하더니 정말 남이 됐구나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특히 명절 때 그런 감정이 더 심해졌어요. 예전에는 추석이나 설날이면 당연히 모든 자식들이 집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자식들이 각자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그런 일이 점점 어려워졌죠. 올해는 처가 쪽에서 보내야 해서요. 아이들이 아픈데 멀리 가기 어려워요. 회사 일정 때문에 하루밖에 못 있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이들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부모님 기대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저도 제 가족이 우선이에요. 죄책감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감정의 충돌이 계속되면 결국 서로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부모는 자식들의 무관심에 상처받고 자식들은 부모의 기대에 부담을 느끼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관계가 더 어색해져요. 저희 아파트 같은 층에 사시는 박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분은 정말 자식들에 대한 기대가 크신 분이에요. 매일 자식들에게 전화를 하시고 주말마다 오라고 하세요. 자식들이 바쁘다고 하면 나는 늙어서 할 일도 없는데 너희들이 뭐가 그렇게 바쁘냐고 섭섭해 하십니다. 박할머니는 아들, 딸들이 성공했어요. 아들은 대기업 부장이고 딸은 전문직에서 일해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일을 하죠. 그런데 그만큼 바쁘기도 해요.
회사에서는 책임져야 할 일이 많고, 집에서는 자녀 교육에 신경 써야 하고, 결국 자식들은 점점 연락을 피하게 됐고, 박 할머니는 더욱 외로워하시면서 자식들을 원망하게 되셨어요.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키웠는데, 이제는 남이 다 됐다며 하소연을 하시는 걸 자주 들었습니다. 자식들 입장에서는 할머니의 지나친 관심과 기대가 부담스럽고, 할머니는 자식들의 무관심에 상처받는 상황이 반복되더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 기대하는 바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부모의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고 상처도 깊어진다는 것을 말이에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 깊은 만큼 기대도 크지만 그 기대가 현실과 맞지 않으면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제 친구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사셨는데 자식들이 각자 독립하고 나니까 허전함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전화도 자주 하시고 집에도 자주 오라고 하시는데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보여요. 그러면 그분은 더 서운해하시고 자식들은 더 부담스러워하고 악순환이 반복되죠. 반면에 다른 친구분은 일찍부터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준비하셨어요. 자식들이 독립하면서부터 본인만의 취미 생활을 찾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죠. 지금은 자식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세요. 자식들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먼저 제 마음가짐부터 바꿔봤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안부 전화하고 주말마다 집에 오라고 하고 아이들 일에 세세히 간섭하고 명절에는 반드시 모여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일주일에 1회, 2번 정도만 연락하고 아이들이 편한 시간에 만나고 구체적인 개인사보다는 전반적인 안부만 묻고 올 수 있는 사람만 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처음에 연락 빈도를 줄이는 게 쉽지 않았어요. 매일 하던 안부 전화를 갑자기 줄이려니까 뭔가 아이들과 멀어지는 것 같아서 불안했거든요. 혹시 아이들이 나를 잊어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고요. 하지만 의외로 연락 횟수를 줄이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먼저 연락을 주는 경우가 늘어났어요.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면서 안부를 묻더라고요. 억지로 자주 연락하는 것보다 가끔이라도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손 벌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노후 자금을 미리 준비하고 의료비를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고 주거 문제와 생활비 자립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이라도 노후 자금을 모았어요. 매달 적금을 넣고 연금도 꼬박꼬박 납부했습니다. 당시에는 자식 교육비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많은 돈을 모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준비했죠.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사실 주변에서는 자식 교육비에 집중하고 나중에 자식들이 챙겨주면 되지 않느냐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자식들 미래도 중요하지만 제 노후도 준비해야 한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자식 교육비는 교육비대로 챙기되 노후 자금도 조금씩이나마 따로 모았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작은 금액부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늘려갔죠. 연금 보험도 들고 적금도 넣고
주식이나 펀드 같은 투자도 조금씩 했어요. 특히 건강보험이 중요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지는데 그때마다 아이들에게 병원비를 요청하기는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실버보험, 암보험, 치매보험 등 다양한 보험에 미리 가입해뒀어요. 집 문제도 중요했어요. 전세나 월세로 살다가 노후에 주거비 부담을 아이들에게 지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작은 집이라도 내 집을 마련하는 게 목표였어요. 다행히 30대 후반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장만할 수 있었고, 지금은 그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덕분에 지금은 아이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병원비나 생활비를 아이들에게 요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만날 때도 서로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해요. 아이들도 아빠는 스스로 잘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면서 안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가끔은 제가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좋아요. 손자, 손녀들 용돈도 주고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서 뿌듯해요. 이렇게 되니까 아이들과의 관계도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경제적 독립만큼 중요한 것이 정서적 독립이에요. 외로움을 아이들에게만 의존하지도 않으려고 해요. 취미 동호회에 참여하고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오랜 친구들과 꾸준히 만나고 있어요. 새로운 취미들을 개발했습니다. 서예를 배워서 마음의 평정을 찾았고 등산 동호회에 가입해서 건강도 챙기고 친구도 사귀었어요. 독서 모임에서 지적 자극과 토론의 즐거움을 느끼고 원예를 가꾸면서 생명을 돌보는 보람도 느끼고 있어요. 서예를 시작한 계기가 재미있어요.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서 갑자기 시간이 많아졌는데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했거든요. 그러다가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수업을 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처음엔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뭔 서예를 배우나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붓으로 글씨를 쓰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상의 잡념들이 사라지고 오로지 글씨에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실력이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성취감도 느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서예 동호회에도 가입했습니다. 비슷한 또래 분들과 어울리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됐어요. 함께 전시회도 보러 가고 가끔은 여행도 떠납니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외로움을 많이 달랠 수 있었어요. 아이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서예 동호회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니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식들이 바빠서 연락이 뜸하다. 외롭다. 할 일이 없어서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서예를 하면서부터는 그런 고민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세요. 등산도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등산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산에 오르는데 이것도 정말 좋더라고요. 몸도 건강해지고 자연을 보면서 마음도 상쾌해져요. 등산 후에 함께 식사하면서 나누는 대화도 즐겁습니다.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조언도 주고받으면서 많은 것을 배워요. 처음 등산을 시작할 때는 체력이 걱정됐어요.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꾸준히 한 편이 아니라서 따라갈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등산 동호회 분들이 초보자도 잘 배려해 주시더라고요. 천천히 같이 올라가면서 중간중간 쉬어가며 산행을 하니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지금은 한 달에 2번 정도는 꼭 산에 가요.
계절마다 변하는 산의 모습을 보는 것도 재미있고, 정상에 올라서 내려다보는 풍경도 정말 아름다워요. 무엇보다 함께 등산하는 사람들과의 우정이 소중해요.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어요.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은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것도 정말 의미 있는 활동이에요.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들을 수 있거든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즐겁습니다. 독서 모임에서는 주로 에세이나 자기계발서, 때로는 소설도 읽어요. 같은 책을 읽어도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르다는 게 신기했어요. 저는 이런 부분이 인상 깊었는데 다른 분은 완전히 다른 부분에서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런 다양한 관점을 들으면서 제 생각의 폭도 넓어지는 것 같아요. 지역복지관에서 봉사도 하고 평생교육원도 수강하고 종교 활동과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지역복지관에서 어르신들께 급식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껴요.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도우면서 감사함도 느끼고 제 존재의 의미도 다시 찾게 됐어요. 아이들도 아빠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급식 봉사를 하면서 만난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다양해요. 어떤 분은 자식들이 해외에 나가셔서 혼자 계시고, 어떤 분은 자식들은 있지만 사정이 어려워서 도움을 받기 힘드신 상황이고, 저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도 밝게 지내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많은 것을 배워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제 삶이 아이들로부터 독립될 수 있었어요. 아이들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만나지 못해도 충분히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언제 올 거냐, 왜 연락이 없냐 하면서 부담을 주지 않게 됐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연락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는데 지금은 제가 할 일이 많아서 바쁘거든요. 오히려 아이들이 연락 오면 어머, 바빠서 전화 못 받을 뻔했네 할 정도예요. 예전에는 아이들의 모든 일에 관심을 보이고 개입하려고 했어요. 회사 일은 어떠냐? 상사는 어떤 사람이냐? 월급은 얼마나 되냐? 등등 이것저것 다 알고 싶어 했죠. 자식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었지만 아이들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큰아들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저도 아빠가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알겠지만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들 말이 맞더라고요. 성인이 된 자식의 사생활까지 모두 알려고 하는 것은 과한 일이었어요. 그때부터 의식적으로 질문의 범위를 줄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인사보다는 전반적인 안부 정도만 묻기로 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 건강은 괜찮냐? 정도로 말이죠. 자세한 이야기는 아이들이 스스로 하고 싶을 때 들어주는 것으로 바꿨어요. 신기한 것은 제가 덜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억지로 캐묻지 않으니까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상황을 털어놓더라고요. 강요하지 않을 때 더 자발적으로 마음을 열게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제가 이것저것 묻기 전에는 별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줄이고 그냥 편안하게 대화하니까 오히려 아들이
먼저 직장에서 있었던 일이나 고민거리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요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자연스럽게 털어놓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조언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려고 해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렇게만 반응해도 아들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이들의 모든 것을 결정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직접 해결해주고 아이들 인생 방향을 정해주는 게 부모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게 당연했죠.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어느 학교에 갈지, 어떤 학원에 다닐지. 모든 것을 제가 결정했어요. 지금은 필요할 때 조언해주는 상담자 역할을 하려고 해요. 뒤에서 든든히 응원하는 서포터가 되고 아이들의 선택을 믿고 지지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부모의 역할이 컨트롤러에서 서포터로 바뀐 거죠. 몇 달 전 큰아들이 이직 고민으로 상담을 요청했을 때 예전 같았으면 제가 답을 정해줬을 텐데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했어요. 아빠 경험상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종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어떤 선택을 하든 아빠는 지지할게. 그랬더니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가 이렇게 말해 주시니까 오히려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네요. 제 선택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느껴요. 바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부모의 역할이구나. 아들은 결국 이직을 결정했어요. 처음에는 좀 걱정됐어요. 안정적인 회사를 떠나서 스타트업으로 가는 거였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왜 안정적인 곳을 두고 모험을 하느냐고 말렸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아들의 결정을 믿고 응원해줬죠. 그리고 6개월 정도 지나서 보니까 아들이 새로운 회사에서 정말 행복해 하더라고요. 일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졌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다고 해요. 만약 제가 반대했다면 아들은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딸의 결혼 문제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저는 딸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남자와 결혼하기를 바랐는데 딸이 선택한 사위는 아직 사업 초기 단계라 경제적으로 불안정했어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경제적 안정도 중요하지만 딸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 사위를 보면 정말 딸을 아끼고 사랑하는 게 보여요. 경제적으로는 아직 부족할 수 있지만 딸과 함께 꿈을 키워가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조건들보다 이런 것들이 더 의미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 함께 성장해 나가려는 의지, 이런 것들이 때로는 경제적 조건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외로움을 선택하면 아이들에게 계속 의존하게 되고 관계가 부담스러워져서 서로 멀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더라고요. 삶의 주도권도 잃게 되고요. 반대로 자유를 선택하면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활용하고 새로운 취미와 관계를 개발하고 아이들과는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제 시간을 제 마음대로 활용하고 새로운 취미와 관계를 개발하고 아이들과는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했어요. 혼자만의 시간도 즐기게 됐어요. 혼자 영화관에 가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혼자 여행도 떠나고 새로운 요리에도 도전해봐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이런 시간들이 너무 소중해요. 혼자 영화 보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혼자 영화관에 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혼자 온 사람들도 많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누군가와 함께 갈 때보다 영화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뭘 할까 하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새로웠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이런 자유가 어색했어요. 오랫동안 아이들을 중심으로 살아오다가 갑자기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지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무료함과 외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있으면 적적하고 할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점차 이 자유로움을 즐기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시간도 늘렸어요. 젊었을 때는 자기계발서나 업무 관련 책들만 읽었는데 이제는 소설, 에세이, 역사책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있어요. 특히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느끼는 감동이 정말 크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책에서 얻는 깊이가 다르다는 걸 느껴요. 젊었을 때 읽었던 소설을 다시 읽어보면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그때는 단순히 스토리만 따라갔는데 지금은 등장인물들의 심리나 작가가 전하려는 메시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인생 경험이 쌓이니까 책을 보는 눈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행도 자주 다니게 됐어요. 예전에는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여행은 사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여유가 생기니까 국내 곳곳을 둘러보고 있어요. 혼자 가기도 하고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가기도 해요. 새로운 곳을 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혼자 하는 여행의 매력도 있어요. 누군가와 일정을 맞출 필요 없이 제가 가고 싶은 곳에서 원하는 만큼 시간을 보낼 수 있거든요. 예쁜 풍경을 보면 한참을 바라보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발견하면 천천히 음미하기도 하고 이런 여유로운 시간이 정말 좋아요. 사랑한다는 것은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것이더라고요. 아이들을 진정 사랑한다면 그들의 독립적인 삶을 응원해주고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그들의 선택을 믿고 지지해주고 그들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면 자녀도 각자의 길을 간다. 이제 이 말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가족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새가 둥지를 떠나 자신만의 하늘을 날아가듯이 아이들도 부모 곁을 떠나 자신만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슬퍼하거나 막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여정을 축복하고 응원해 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진정한 개인의 자유, 새로운 꿈과 목표, 다양한 인간관계, 성숙한 부모-자녀 관계, 자립적인 노후 생활을 얻을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노후 자금을 점검하고 보완하기, 새로운 취미 하나 시작하기, 자녀와의 연락 빈도 조절하기,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해보기, 혼자 시간 즐기는 방법 찾기 등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정말 궁금해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나만의 노후 준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새로 시작한 취미나 활동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궁금해요.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와 조언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남은 시간을 더욱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해요.